생활 시에는 그냥 있어도 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세월 저택서에서 이 개정시법 발표하는 게 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 내셔가지고 찾아주셨는데요.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갖고 있는데 어려운 시간 내에서 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이렇게 찾아주시기 때문에 꼭 하나씩 꼭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가지 않고요. 또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고 있는 내용, 생각들 또는 회사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는 도움들을 원활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저희 펌은 본청 조사국장 등을 역임한 노정석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최근 펌에 합류함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서울청 조사사국 3과장 등을 역임한 기존 남동국 고문과 더불어 세무조사 등 국세청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율촌 텍스그룹 팀장 파트너로 4년간 근무한 김종봉 대표 세무사를 비롯하여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조사국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최영 전무, 박정기 상무, 고대훈 상무 등 구성원 모두가 국세청 조사국 등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 당국의 특성과 성향을 가장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에서 4년간 근무한 윤준필 변호사의 치밀한 법률적 이슈 검토를 통하여 법인세 신고 및 이슈별 세무자문과 더불어 세무조사, 불복 등 세무자문 업무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펌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개의 꼭지 중 3개의 꼭지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꼭지일 만큼 올해는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은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공개하였으며 악의적 탈세, 체납은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 형평성은 더욱 제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금형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가세 표준 구간이랑 세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였을 때 9% 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게 이제 19%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인하 계산 방법이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제 직전 사업년도 산출세 기준이랑 해당 중간인하 기간 법인세 기준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해당되시면은 이제 해당 중간인하 기간 법인세 기준으로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24년도 12월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88개 집단이 해당이 되고요.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그 총 자산이 5조 이상인 집단을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소득세법에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양도소득세 2월과세라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증여를 이용해서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신설이 되었는데 양도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만 해당이 되었다가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써 양도일 전에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토지, 건물, 일괄 취득, 양도시, 양도 계산, 안분 계산 예외 신설입니다. 토지 건물의 일괄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안분 계산은 감정가액, 기준시가, 그리고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으로 이제 안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양도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서 산정하는 경우에 토지 건물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 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외 규정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다른 법령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그리고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질 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산자산의 가세가 유예입니다. 가산자산 소득에 대해서 원래 기타 소득으로 25년 1월부터 이제 가세가 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법령이나 관련 제재들이 이제 미비하고 가세 인프라가 이제 아직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시행 시기가 27년 1월로 이제 유예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좀 경과 규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금융투자 금투세처럼 폐지될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연말정산이랑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주택 근로소득자 무주택자인 경우에 주택 임차 차임금의 원리금 상환의 40%를 연 400만 원 정도 소득 공제가 되었는데 현행법에서는 대환 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 공제가 적용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써 대출 기간을 통한 대환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이제 지급하는 급여는 월 20만 원 한도로 이제 비과세로 되었다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로 한도 없이 전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 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건당 200원, 그다음에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주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기한이 24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가 합리화되었습니다. 현행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일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을 창업한다면 5년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정 내용 살펴보면 신성장 서비스업 우대의 경우 초기 3년간 25%포인트만큼 추가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밀역세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 일반은 50%, 청년은 100% 감면을 해주었는데요. 이것이 25%, 그 다음 75%로 감면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용 증대를 한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증가율의 50%만큼 추가 감면을 해주었는데요. 이 증가율의 100%만큼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추가로 되었지만 감면 한도가 기존에는 없었지만 연간 5억 원의 감면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에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세액 공제를 신설하였는데요. 대상은 24년에서 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고 혼인신고를 한 해에 신고를 할 때 세액 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정부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신설하였는데요. 살펴보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요건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고 국민규모 주택 이하 그리고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같은 의도로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었다면 이것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을 말합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 감소 지역이 경기도 가평, 연천이 있고 인천에는 강화와 옹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동구, 서구, 영도구 그리고 대구에는 남구, 서구, 군위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과 이러한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 원 그리고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임대 주택이 부활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서 2020년 7월에 정부는 단기 임대 주택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택 경기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단기 임대 주택은 우선 건설형과 매입형으로 나눠집니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입형의 경우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공통점으로 단기 임대 주택은 최소 6년은 임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기 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생깁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대상에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양도 시 법인세 추가세율 20%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단기 임대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추가되어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부터 몇 가지 의미 있는 세액공제들이 도입됐는데 첫 번째 결혼세액공제 신설, 두 번째 자녀세액공제 확대, 세 번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네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및 수영장 체력단련자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세액공제인데요. 뉴스나 각종 언론 매체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부부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 다음 연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적용이 가능하며 나이 및 초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생애 1회를 한정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케이스를 좀 예시로 들어보면 혼인신고 한 해의 다음에 적용인데 제 친구가 2023년에 결혼을 하였거든요. 그러고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올해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올해 목표는 내후년에 이걸 받는 겁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는 이걸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친구도 이걸 좀 물어봤는데 대부분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 두 개는 반드시 필요하시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지수 영수증이 필요하십니다. 이것도 좀 사례를 적용해 보면은 결혼세 공제를 받지 않은 두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가장 일반적이죠.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세 공제를 받은 남성과 아직 결혼세 공제를 받지 않은 여성이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재혼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미 한번 받으셨기 때문에 결혼세 공제를 받으실 수 없고 초혼에 해당하시는 분만 결혼세 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세 공제를 받지 않으신 분들끼리 재혼을 하셨죠. 이런 경우에는 아직 이 생애 1회를 받지 않으신 분들에 해당해서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세 공제를 각각 50만 원씩 총 부부 합산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십니다. 이것도 앞선 개정세법에서 나오기는 했던 내용인데요. 요 자녀 수에 따라 적용받은 세액 공제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연 25만 원, 두 명일 경우 연 55만 원, 세 명일 경우 연 55만 원, 그리고 두 명 초과 한 명당 40만 원이 계산되는데 이 공제 대상 자녀에 올해부터 손자녀도 포함되지만 자녀 장려금하고 중복을 방지할 목적으로 요 8세 이상에서 20세 이하 자녀만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 보면 자녀가 3명이시면은 일단 2명까지는 55만 원을 적용받으시고 2명 초과 1명이 계시니까 그 1명은 40만 원을 계산해서 총 95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개정사항은 아닌데요. 자녀세액 공제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출산 입양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이 세액공제의 경우 딱 한 해만 적용받을 수 있어서 자칫 모르고 넘어가면은 다시 적용받기가 좀 어려워 이번에 다뤄봤는데요.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의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출산한 자녀가 이제 첫째이신 경우에는 일단 자녀 세액 공제는 8세 이하니까 받으실 수는 없는데 올해 첫째 출산 입양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셔서 30만 원은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이게 대부분 자녀 세액 공제만 생각을 하셔서 그 나이에 충족하지 못하면은 그냥 못 받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산을 한 해에는 이걸 꼭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유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 포함 6세 이하 2018년생부터 2024년생까지 출산 양육 수당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는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이었는데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까지 상승됐고요. 만약에 월 30만 원씩 그 근로자가 출산 양육 수당을 받는다면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10만 원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 지원금도 이제 비과세가 확대되었는데 아까 개정세법 때 약간 다뤘듯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일단 전액 비과세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횟수는 최대 2회로 이제 한정되고요. 본인이나 배우자 무관해서 적용받을 수 있고 2024년 지급분에 한해서 2021년 출생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비과세로 적용해 줍니다. 다만 이제 이러려면 회사 내규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약이 존재해야 되고 그런 출산 지원금이 내규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특수관계 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는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원,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 상여 퇴직 급여와 달리 임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복지 후생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각종의 비용인데 법인세법상 열거 규정에 의해 송금에 산입됩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45조를 보시면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그리고 회식비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것도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바로 법인의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일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그중으로 대표적인 거는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식대 부분입니다.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쿠폰을 제공하는 듯 현가성이 없는 그런 쿠폰들은 지급 명세서상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이 식사들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세서에 포함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출산지원금과 보육수당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출산지원금은 두 분 세무사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돼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돼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 명세서상 작성에 포함하라는 법령은 아직 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육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 명세서상 포함하여 작성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5년 이제 세법 개정으로 들어온 임직원 할인 판매인데요. 회사에서 생산하거나 공급한 제약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임직원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시가의 20%나 연간 24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부과가세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회사가 일반 시중가에 4천만 원에 판매되는 차량을 25% 할인하여 3천만 원에 임직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 경우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 800만 원과 연간 240만 원 중 큰 금액인 비과세 한도 800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이 임직원은 총 1,000만 원의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과세 한도 800만 원을 적용해서 과세 근로소득은 2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런 자동차와 대형 가전, 복과 제화 등은 2년 동안 재판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 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품목도 여기에 2년 동안 재판매 금지 조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회사를 예를 들어봤는데요. 일반 시중 판매가로 300만 원에 판매되는 화장품 세트를 임직원 판매가로 210만 원에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인 60만 원과 연간 240만 원 중 큰 한도를 적용받아 240만 원이 적용되는데요. 이 직원은 90만 원을 할인받았는데 이 한도가 240만 원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0원이 되게 됩니다. 이런 자동차, 대형가전, 고가 제화 등을 제외한 품목은 1년간 재판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재판매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국세청에서 추적할 것인지와 이거에 대한 지급 명세서상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요율입니다. 4대 보험 요율은 2024년과 동결이 되어 현재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은 7.09%, 노인장기요양보험 12.95%, 고용보험은 1.8%고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국민보험 요율은 25년 6월까지는 9%로 동결되었지만 6월 이후에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25년 국민연금 정부 인상안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차등 인상 예정이며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는 20대는 9.25%, 30대는 9.33%, 40대는 9.5%, 50대는 10%가 됩니다. 따라서 20대는 0.25%씩 매년 오르고 30대는 0.33%, 40대는 0.5%, 50대는 1%씩 올리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최대 13%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요율은 동결되었지만 국민연금이 건강보험이 월별 기준액은 조금씩 상한되었는데요. 25년 7월 1일부터는 상한액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637만 원, 보험료는 57만 3,300원이 되고 하한액은 40만 원, 보험료는 3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월별 보수 월액은 24년에는 1억
1,900만 원에서 25년에는 1억 2,700여만 원이 됐고 보험료는 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동결이 되었습니다.